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일현 선생님의 시평집 시조의 향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50편의 단시조를 해설하신 그 노고와 정성의 겸의를 표합니다. 시비평가는 많아도 시조 비평가는 드문 게 우리 현실인데, 선생님께서는 시조 시인으로서 시조 비평가의 역할도 겸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도 변하고 세상에 파란도 있는 법인데, 변함없는 감수성과 분석력과 특히 그 문체를 유지한 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그 소회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죠. 시 비평에 비해서 시조 비평가가 드문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조 비평을 해주시는 선생님께 늘 감사하고 있고, 또 그분들께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쓴 이 글은 독후감에 가깝습니다. 원래 시작하던 제목도 김일련이 읽은 단시조 이렇게 시작했고요. 제가 좀 오래도록 같은 글을 꾸준히 쓸 수 있었던 동력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마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항심을 가져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또 흔히 상선약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도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한 항심이 지속 가능한 글쓰기에 가장 큰 동력이 되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조도 문학 잡지가 많습니다. 물론 그 문학 잡지의 속성이 그렇겠지만, 잡지는 현재의 그 울퉁불퉁한 그런 상황을 가감없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좋은 현대 시조란 어떤 것인가 한번 그 기준을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읽던 작품과 그리고 잡지에 발표된 좋은 작품, 현대 시조에 이만하면 모범이 되어도 좋겠다 싶은 작품들을 가려서 제가 읽어본 겁니다. 단시조가 네. 시조의 정수요 본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네. 다 동의하는데, 네. 근데 이제 현대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네. 다양한 경험과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시조를 많이 창작하죠. 희로애락의 그 사연도 있고 기승전결의 구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연시조를 많이 짓는데, 그런데도 굳이 단시조만을 택해서 초지일관 해설 작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단시조로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단시조 150편을 이렇게 쭉 해설을 하셨는지 그 동기와 최초의 발상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조는 다 말하는 장르가 아니에요. 현대라는 복잡한 비정형의 시대를 어떻게 이 단순한 정형의 시조 안에 다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우려는 시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시조는 다 담아내는 장르가 아닙니다. 시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으로 절제미를 얘기하거든요. 겉으로 복잡한 것은 사실은 속은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겉이 단순한 것은 속을 들여다보면 깊고 복잡한 그런 경우가 많지요.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시인이 하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라고 그 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귀중한 한 순간 내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한 송이 들꽃이라면 시조 한 수로, 단시조 한 수로 세계를 보여주는데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인간은 속박을 통해서만 자유로워진다라고 카프카가 얘기했어요. 속박이 뭔지 알아야 자유가 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절제를 통해서만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도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사람의 인간관계 같은 거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시조에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격정도 단순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도 자유시를 많이 읽습니다. 정말 자유시는 제약이 없어서 자유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느끼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시들이잖아요. 근데 그 몇 페이지나 되는 자유시를 읽어도 제가 느낌상으로 정말 자유롭구나 하는 느낌을 가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절제된 시조 안에서 어떻게 가슴이 벅차도록 자유롭다는 것을 그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작품을 예로 들어볼게요. 박권숙 시인의 작품 중에 마애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해질녘 내 하늘에서 당신의 어깨 너머로 당신의 어깨를 타고 해뜰녘 내 하늘로 번지는 오 붉은 마음 삼키고선 눈웃음. 초장에서 이제 하늘, 그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마지막 종장에서 눈웃음. 이런 곡선이 주는 그런 부드러운 곡선을 타고 오가는 어떤 느린 물결 같은 율격이 어떤 탁 트인 하늘이라는 자유로운 배경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조는 그 네 마디의 유장한 율격 덕분에 짧다는 아쉬움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기승전결의 구성에도 연시조가 더 맞지 않나, 희로애락을 담는 긴 서사가 있는 이야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율격과 함께 이러한 시조의 기승전결의 구성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는 것,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시조라는 생각입니다. 연시조는 길게 그 율격과 그 기승전결의 구성을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시조로 성공하려면 김상옥의 봉선화 같은 비오자 장독간의 봉선화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메어주던 하얀 손가락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본 듯 힘줄만이 서누나. 이 작품처럼 시조의 가락이 훨씬 더 선명하게 그 내용 속에 들어와 있어야 성공한 연시조가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자유시와 구별되는 시조다움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연시조에서 율격과 그 구성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단시조에 비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시조에 관한 이런 오해도 있어요. 단시조로는 시조 시인의 역량을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조의 꽃, 시조의 백미, 시조의 원형 이런 것은 단시조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모순되는 말 아닐까요? 시조라는 장르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현대 시조를 쓰는 시인들의 창작 역량에 대해서 참으로 자신감이 없는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조의 형식미의 최대치를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은 단시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시조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바로 이것이 시조야 하는 이런 명확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작업에 인한 직접적인 동기는 시조 21이라는 잡지에서 연재를 제안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귀한 지면을 주셨으니까 제가 성심껏 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길게 오래 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한데 네. 그 복잡한 상황을 시로 쓴다고 해서 다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선택하고 선별하는 것이니까 네. 단시조의 선택 속에 오히려 압축과 긴장이 이루어지면 더 고도의 네. 표현을 이룰 수 있다. 절제 속에 자유가 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승전결의 사연을 표현하는데 연시조가 더 어울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단시조 자체에 기승전결이 다 들어있다. 네, 물론 맞습니다. 네. 기승전결을 다 갖추고 있는 게 단시조죠. 그럼요. 또 이 김상옥 선생님의 봉선화도 연시조인데 네. 참 이분 작품이 뛰어난 게 연시조인데 각각의 네. 한 수는 그 나름의 기승전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승전결의 완벽미를 갖춘 한 수가 세 수가 모여서 네. 연시조를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전부 김상옥 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싶어요. 시조의 본령, 시조의 꽃, 이게 단시조인데 연시조를 봐야지. 네, 이건 큰 착각이다. 그런 말씀에 아주 공감을 줍니다. 아.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쭉 보니까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단시조를 해설하고 평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회화 예술, 미술하고 관련지어서 설명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림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동서고금을 꿰뚫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만 봐도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여인, 또 레이스 뜨는 여인 이런 작품이라든가 또 18세기 독일의 낭만파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바닷가의 수도사,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또 현대 예술인 마르셀 듀상의 샘이라든가 피카소의 크로키 그림, 또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본 마네킹 설치 미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옛 회화 작품인 김홍도의 주상관매도, 18세기 한국 화가 김윤겸의 지리전면도, 또 더 나아가서 부석사 무량수전 베를린기둥의 미학, 수묵화의 초묵법, 이런 다양한 미술 지식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단시조와 연결 지으신 것인지, 단시조를 해설하다 보니까 미술의 형상성에 관심을 가지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미술에 무슨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조예가 있거나 그렇지는 하지 않았고요. 예술의 여러 분야는 다 고루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글을 쓰면서 이 책을 쓰면서 독자와 같이 공감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교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친근한 이 고전적인 그림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용이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무용춤 이런 시간 예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혹은 뭐 들으면서 공감을 나누기는 쉽겠지만 그것을 글로 쓰기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작품을 다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예들은 모두 어떤 철학적인 에세이를 읽었다거나 여행이나 뭐 어떤 강의를 찾아서 들었다거나 독서를 했다거나 해서 그냥 습득된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술 작품들은 그 나름대로 다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사유의 깊이와 이야기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제가 읽을 때 좀 더 깊이, 좀 더 품위 있게 시조 작품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는 것들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네. 보충적인 참고서적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저는 이 미술 분야를 언급하신 게 아주 네. 강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음악이나 무용은 그 전체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네. 시간 예술이니까. 네. 근데 이 그림은 한눈에 딱 찾아볼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림에서 더 알고 싶으면 그 배경에 히스토리가 또 있죠. 시 이해하는데 공감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그림과의 관계를 네.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도 역시 우리가 시를 쓰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공통적으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 해석에 대해서도 제가 읽으면서 여러 군데에서 감탄을 했어요. 짧은 단시조를 해설하려면 시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분석을 하고 감상을 해야 되는데 처음 읽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시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맥에 맞게 뜻을 파악해서 깊이 있게 해설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옥위 시인의 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성어가 쫙 네, 나오죠. 네. 초장, 중장이 다 의성어로 되어 있는데 저는 밥을 얻기 위해 평생 애쓰신 어머니의 숨가쁜 삶을 표현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거기서 압력밥솥의 그 내뿜는 소리를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또 윤금초 시인의 안진뱅이 꽃 한나절에서 쭈군 누이 자궁이라는 말이 나와요. 쭈군 누이 자궁. 그래서 쭈군은 주군이 경험화된 지역의 방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는데 선생님은 쭈그러진 누이의 자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실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외에도 뭐 이런 예가 많은데 이런 시어 해석 능력은 이제 어디서 온 것인가? 시를 자꾸 읽으니까 그 시어의 뜻이 저절로 파악이 된 건지 시인에게 물어보기도 하셨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인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고요. 시인의 손을 떠나면 시는 독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시인이 어떤 의도로 썼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대로 시는 소비되죠. 그런데 이제 시인의 의도가 잘 받아들여지도록 쓴 작품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작품이 결과적으로 좋은 작품이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고르려고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고른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도식적인 해석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애정을 갖고 읽은 읽기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좀 저 나름대로 했고요. 타자에 대한 애정은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제가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 제게 여러 가지 읽는 법,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재를 통해서 제가 한 가장 큰 발견은 중장의 발견이었습니다. 자유시는 행과 연으로 이렇게 몇 행 나누지만 시조에는 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흔히 시조의 핵심이며 무엇을 창조해낼 수 있는 곳은 종장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중장이 와야지 종장의 그런 효과가 비로소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중장은 초장의 도입, 그 다음에 종장의 어떤 그런 반전이나 결론, 그 두 개를 가운데서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 연결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의 선택가 가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초장을 떼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을 떼버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시조에 대해 형식에 대해서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초, 중, 종장은 제가 보기에 다 각기 제 맡은 역할이 있었다. 김윤숙 시인의 휘파람새라는 시조가 있거든요. 이른 새벽 며칠째를 새가 와서 울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 뚝 끊긴 이승의 전화. 물소리 뱉으며 온다. 흘천변 꽃땡강 피듯. 이른 새벽 며칠째를 새가 와서 울고 있다가 초장이고 어머니 아버지 뚝 끊긴 이승의 전화가 중장. 물소리 뱉으며 온다. 흘천변 꽃땡강 피듯. 꽃땡강은 꽃이 조롱조롱조롱 매달려서 이렇게 피는 꽃인데 물소리 뱉으며 온다 하고 굉장히 이렇게 조화가 잘
이미지가 잘 맞는 그런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조는 어머니 아버지 뚝 끊긴 이승의 전화라는 중장이 있음으로 해서 종장의 물소리 뱉으며 우는 그 새의 울음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요. 그런 시적 효과를 그렇죠. 가지고 오죠. 이 중장이 이 작품을 시가 되게 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휘파람새, 네, 이 중장 네, 참 절묘하네요. 초장에 울고 있다, 네, 종장에 물소리 뱉으며 운다. 네. 울음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네, 중장은 네, 단절과 침묵. 네, 근데 맞아요. 중장이 없으면은 맞아요. 이 시조는 아니죠. 아주 약해지죠. 이 초장, 중장, 종장 이거 시조에서 중요한 건데 네, 요즘은 시조 형식을 이렇게 자유시 시행처럼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게 배치를 해도 네, 시조 쓰는 분의 머릿속에는 네. 초장, 중장, 종장 이 개념이 강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이 제고시를 다 해야 시행을 자유롭게 배치해도 네, 시조로서의 네, 그 양식성이 네, 예술성이 네, 유지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래서 그거예요. 종장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장이 이 작품을 시가 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를 네, 또 말씀해 주신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또 타자에 대한 애정이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 돌아온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시조 작품을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그 작품에 대한 깨달음으로 네, 맞아요. 돌아온다는 것도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네, 근데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네, 나보기가 역겨하실 때는 네. 죽어도 아니, 아니 눈물 맞죠. 흐리오리다. 맞아요. 낙동강 빛날 위에 달빛이 푸릅니다. 무엔지 그리운 밤 지향 없이 가고파서 흐르는 금빛 노을에 배를 맡겨